네,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변함없이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세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사포차 역시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한 참여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과연 세 분이 어떤 뉴스를 주목하시고 가져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종훈 평론가 어떤 뉴스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좀 안타깝고 비극적인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져왔는데요. 네. 신당역에 스토킹 피해를 당해왔던 용무원이 가해자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지난 9월 14일 그저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게 2019년부터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토킹 해왔었고, 그 스토킹 피해를 참다 못한 피해자가 2021년 10월 7일에 경찰에 불법 촬영 및 스토킹으로 이 가해자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다음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네. 합니다. 하지만 기각됐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 9월 15일 어제죠. 네. 사건 발생 하루 전날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예. 1심 선고를 앞둔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무참하게 살해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피해자 유족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가가 좀 더 보호할 수 있지 않았는가. 국가가 좀 더 보호할 수 있었고 국가가 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근데 표디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네. 범죄 프로파일러 전문가로서. 예. 정말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요. 뉴스아이킥을 통해서도 그동안 프로파일러 수업에서도 그렇고 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누차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뭐 1990년대 말 2000년대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책 입법도 필요하고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줄기차게 드려왔는데 네. 여전히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는 가벼운 범죄로 보는 경향. 그래서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직접 느끼질 못하시잖아요. 법원은 이제 현장과 네.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류만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셨을 때는 이게 처벌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고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죠. 네.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직업적 안정성이나 주거의 안정성이 있다 보니 그동안의 다른 사건들과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구속의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이 스토킹 범죄 그리고 또 이런 성범죄 피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지금 법원이 얘기했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잖아요. 그런데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처벌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반의사 불벌죄. 네,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예.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형량이 대폭 감소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보복범죄를 한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근데 왜 증거인멸을 우리가 없다라고 판단하는지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다시 나오는 게 사실은 이런 사건들의 판단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사실 불구속이 원칙이죠. 원칙이긴 하지만 사법의 원칙이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사실은 꽤 예전부터 나왔었습니다. 시민사회계 여성계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이런 스토킹 범죄 등에 한해서는 그 추가 범죄, 보복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자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아예 명시적으로 형소법을 개정해가지고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었고 경찰이 실제 검토도 했지만 입법에는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정치가 안일했다. 정치가 국회가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 제대로 대처를 했다면은 이 비극이 또 발생했겠느냐 이런 우려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계신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을 계속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 말하자면 이제 그 가해자이든 아니면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계속 그 어떤 형사적인 책임들을 더 많이 물리는 방식이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안 좋다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 사실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삼아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현존하는 위협들이 있는지 아니면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명시적으로 딱 기준을 나눠서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사회 악방문으로 이걸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이제 논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그 사후적으로 처벌을 하는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결국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범죄를 못하게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당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전 보호할 수 있을 장치들을 사실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이나 아니면 영구적으로도 거주를 이전할 수 있게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스토킹을 하는 사람에게 뭐 스토킹 그러니까 접근 금지 명령 한 이후에도 계속 접근을 하면 강제로 이행 감제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실질적인 그 어떤 진척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방 차원에서의 정책들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마찬가지로 사후적이나 사전적으로나 마땅한 대응이 지금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인데요. 어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공식으로 현장을 방문했다고 혼자 이렇게 갔다고 알려졌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과거에 지금 강남역 살인 사건 말씀 주셨지만 그 전에 수원에서요. 환자 스토커로부터 계속 집요하게 스토킹 당하던 간호사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러 갔다가 서류 작성을 하라는 말에 그냥 돌아서 나오다가 경찰서 앞에서 피살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우리 법무부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장기간에 걸친 거주지라든지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 미국의 FBI가 하고 있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준하는 필요하다면 외국에까지 그런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뿐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종훈 평론가 지금 이 사건 취재해 오셨는데 네. 잘 될 것 같습니까? 신변보호치 이번에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역시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어요. 받았죠.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는데 제한도 한 달 받았고, 만에 예. 한 달 동안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예.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해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뭐 피해자의 동생분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 가해자가 관련 사항으로 인해서 직위 해제의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해자가 직위 해제를 받은 이야기를 직장의 직원들이 하면서 오히려 가해자에게 동정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고 내 주변에 경찰이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는 걸 하면 내가 그 사람의 피해자고 내가 신고한 사람에게 드러날까.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까움을 아는 채 시사포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곽우신 기자가 준비해 오셨는데요. 먼저 준비된 오디오부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내 아는 그 도사 중에 중장님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방금 들으신 내용은요. 지난 대선 기간 2022년 1월에 보도됐던 서울의 소리 기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간의 통화 녹취 내용 일부죠. 곽우신 기자, 네. 영빈관 예산 이야기 나오니까 이 발언 과거에 했던 네. 통화 내용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늘 상당히 오랫동안 화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좀 발굴된 셈인 거죠. 예. 대통령실에서 이제 영빈관에 사실상 신축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878억 6,3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2023년부터 24년까지 2년 동안 이제 공사가 되는 거고요. 내년에만 당장 497억 4,600만 원을 쓰겠다고 합니다. 네. 이유를 들어보니 이제 국방 컨벤션 센터를 이용을 해봤더니
좀 국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영빈관을 새로 지을 필요성이 좀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 용산 시대에 걸맞는 이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내어 놓았는데요. 네. 아마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 공감해 주실지 과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주섭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통화 내역에 있는 영빈관을 옮긴다는 이야기와 실제 지금 예산안 제출 사이에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이 억측이고 과장된 공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걸 연결시키면 재미가 있죠. 재미는 야당 있고요. 입장에서는 재미는 있죠. 네. 김건희 여사의 입김을 통해서 영빈관을 이전을 한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영빈관 이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영빈관이 뭐 탁현민 비서관은 청와대 영빈관이 후지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제가 그걸 읽고 들어왔는데 예. 지금 있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래 원래 청와대에 있는 있었던, 영빈관이 예, 청와대에 굉장히 사용하던 후지다. 그래서 영빈관. 국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그 탁현민 비서관이 당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그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이 불충분하다라는 데를 전제하더라도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했단 그때 말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지 그건 확인 안 했죠. 탁현민 알겠습니다. 비서관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영빈관만한 장소가 지금 마땅히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만약에 우리가 청와대 자체를 모든 국민들께 개방을 해놨는데 영빈관을 쓰는 목적으로 다시 여기를 폐쇄한다 그러면 청와대를 개방한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었는데 네. 이런 사례가 외국에서도 있잖아요. 일본 아사카사 거기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누가 왔을 때는 그 경호를 하고 네. 그 평시에는 개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좀 할수 뭐 있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실제로 그런 윤석열 의미에서- 대통령이 지난 3월에 후보 시절에 이미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청와대 그래서 영빈관을 네.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을 그대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저도 제 입장은 그래서 청와대 영빈관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네. 근데 그것까지는 뭐 야당에서도 비판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예산 많이 들고 예. 청와대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옮기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네. 굳이 김건희 여사를 가져와 가지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그냥 좀 너무 좀 뭐 민주당 입장에서 재밌겠지만 국민들끼리 다 좀 어거지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짚어봐야 될 예.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서는 청와대 영빈관 예산 878억 원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는 이전 비용이 아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이거는 이전 비용이 아닌 거예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여전히 462억이 다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할 때 영빈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때 국민의힘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측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 대통령까지 모두가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와서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니까 네. 878억 원의 영빈관 신축 계획이 들어있더라. 이게 또 논란이 되니까 이제 와서 국민이 공감해 주시리라고 생각한다? 왜 처음에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은 다 무시하고 있다가 네. 이제 와서 국민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 한마디로 퉁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 대한민국이 이제 신탁을 받아서 정치하는 시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아니겠죠. 예. 의구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연결되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은 네.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설명을 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갖춰야죠. 네. 근데 사실 청와대 이전부터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논란인 거잖아요. 청와대를 이전할 때도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취지는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아니다. 하루라도 뭐 있으면은 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강제로 밀어붙일 때도 별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개방도 무리하게 급하게 돼가지고 개방 직후에 여러 혼란들과 사고도 있었죠. 또 여러 사실 뭐 부설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반 예산보다 점점점 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아니다라는 사실 일반 평균적인 국민 상식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이 부족하다는 가장 이제 단적인 그 예시가 뭐냐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네. 여당이 지원 사격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설득하고 예산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 여당부터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왜 갑자기 지금 800억대 영빈관을 신축하는지 납득을 못 하고 있으니 예. 오늘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참 여러 이슈들에 대해 논평을 냈는데 영빈관 관련 논평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냐? 국민의힘도 지금 파악 중인 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용산은 이렇게 중요한 국민의 소위 혈세, 아니 긴축재정 하겠다면서 어려운 시기라서. 근데 이렇게 큰 혈세를 드리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 설득도 전에 여당도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여당 출입 기자로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 용산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이 문제만큼은 나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청와대를 나와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원래는 광화문 얘기하다 갑자기 용산으로 갔죠. 열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했죠. 그런데 윤석열 예. 대통령과 그 측근들 몇몇이 용산으로 바꿨죠. 이런 게 제왕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도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네. 이제 와서 기획재정부에 878억 원 달라고 쓱 집어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세상에 공개가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밀실 그리고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와서 국민이 공감해야지 어쩌겠어 뭐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 뭐 사업 수혜자가 국민이라고요? 설마 국민을 협박까지는 협박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야당에서 그래서 문제를 정치하는 삼고 분이. 나오신 거고 야당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못 지어요 어차피. 그렇죠. 뭐 예산안 심사를 뭐 당연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제가 키를 말하는 잡고 거는 있는데. 이게 네. 짓고 못 짓고를 떠나서 이 과정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말씀드린 대통령실에서 대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제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 사실 저도 이 영빈관을 옮기는 거가 아직 저 스스로는 납득이 좀 잘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충분한 해명이 있었다 그러면 네. 저도 뭐 근거나 이유나 장소가 어딘지 이 정도가 나왔으면 이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텐데 예. 사실 아직까지는 대통령실 구체적인 입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네. 역시도 아직까지는 영빈관 이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고요. 예. 여당 내 다른 분들도 뭐 어떤 입장을 내놓은지는 모르겠는데 마침 다른 들어오기 분 전에 중에요. 뭐 그 이용호 의원이 옹호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영빈관을 막 짓듯이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적절한 규모와 국격을 감안했을 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을 압니다라는 옹호 발언을 해주셨는데 김재섭 위원장님 혹시 다른 의원님들이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옹호하는 발언을 조금 전에 SNS상에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좀 전에요? 근데 네.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제 국격에 맞는 영빈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요. 예. 그럼 이제 과연 국격에 맞는 영빈관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되고 적어도 뭐 용산 어디라고는 하는데 장소가 어느 정도는 알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저도 동의를 좀 할 수가 근데 있을 그게 텐데 없는데 구체적인- 878억 원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자꾸 그렇군요. 국적 얘기하는데 지금 영빈관으로 사용하는 국방 컨벤션 센터가 국격에 맞지 않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영빈관을 새로 지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 878억 원 앞으로 더 들 겁니다. 짓는다면. 근데 이걸 가지고 지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집무하고 대통령 비서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과거 국방부 청사입니다. 이건 국격에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처음부터. 또 지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 지금 그렇게 연기시킨 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까지 가세요? 아니 아니 정치라는 국격이라는 게- 표현으로 네. 퉁치려고 하는 게 너무 아니,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국격이라는 얘기를 써서 했던 것은 네. 윤석열 정부 문제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국격 안 맞는다 그러니까 얘기 많이 지금 했어요. 청와대 이전 안 하고 청와대 영빈관을 국격에 맞게 리모델링하거나 내부 수리했으면 과연 878억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도 사실 그런 비슷한 입장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치가 물론 모든 사안을 결정할 때 있어서 반드시 뭔가 대중 여론의 다수가 찬성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 아니 때때로는 반대를 무릅쓰고도 뭔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설득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딱 들었을 때 이거 바로 여론조사 돌리면 반대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상세하게 국회와 여당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툭 던지듯이 던져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발언을 하지 않고 정치인것도 있다는 아니죠. 기획재정부에
예산 넣었다가 지금 공개된 그러니까 이게 거잖아요. 예산을 심사하다가. 초코파이가 아니잖아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도 아니고 무슨 2심 전심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자, 무슨 그러면요. 일단 어쨌든 뭐 세 분 다 결과적으로 이 새로 영빈관 짓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같으신 것 같고요. 다만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은 그걸 과거 이 그 발언과 연결 지어 가지고 마치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뜻대로 되는 것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잖아요. 세 분 말씀 들어보면 이 국회에서 이 예산안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인 것 같고요. 다수당 제가 민주당이요. 볼 때.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행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신라 호텔 영빈관을 사용하나요? 어떻게 곽유신 기자 취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취재를 할 게 없는 게요. 아예 없어요?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 충분히 그러니까 이 기획 자체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어떻게 플랜 A부터 뭐 B, C 해가지고 통과될 경우 어떻게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야당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되면 우회로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개괄적으로 지금 용산 출입하는 기자들도 정확히 알 수 없고 네. 여의도로 출입하는 기자들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자로서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뭐 정부가 정말 필요하면 뭐 쓸 수도 있기도 한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이 반대하면은 절대 통과될 수가 없는 사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가 뭐 신라 호텔도 뭐 고려를 해봤고 지금 국방 컨벤션 센터 리모델링도 고려를 해봤는데 각각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효과가 이 정도로 나올 것 같다. 근데 아무리 비교해봐도 좀 돈은 많이 들지만 이 안이 최선인 것 같다. 네. 야당이 좀 이해를 해줘라. 이건 갖고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이 나와야죠. 위치는 어디고, 규모는 어떻고. 그냥 용산 인근이에요.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고 평가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기재부가 무슨 뭐 자신감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너무 답답한 게 아무도 뭐냐면 모르는 걸 주제로 가져오죠. 너무 답답한 게 그걸 안에 가져오셔야죠. 처음에 대통령실을 옮기겠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옮기겠다고 할 때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 없고 아니 오히려 대안이 있다고 큰 소리 쳐온 게 누굽니까?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참모들이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잖아요. 그때 대안은 근데 청와대 영빈관 계속 쓴다는 계속 얘기죠. 쓴다. 뭐 취임식 때 신라 호텔 쓰면 된다. 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와서 청와대 영빈관을 왜 못 쓰겠다는 건지라도 좀 얘기를 해야 본인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온 청사진이 없었다는 겁니까? 이종훈 평론가 합리적으로 조금 설득이 안 감정 되니 가라앉히시고요. 안 되니 네. 자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의구심이. 다른 속어법으로 이것도 아니고 아하, 저것도 그래서. 아니면 이것밖에 안 남는 거 아니에요? 아직 이거 드러난 게 아니었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실과 여당의 추가 입장을 좀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판단하시는 걸로 하시죠. 들어보고 아직 뭐 그때도 내용이 나온 게 별거 없으면 없으니까요. 7488님 문자가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대통령실 이전 때도 결국 무허가 업체가 공사한 게 드러나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까봐 걱정입니다. 네. 걱정 안 되도록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김재섭 위원장이 가져오신 뉴스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노란봉투법을 좀 가지고 왔어요. 네. 굉장히 지금 요새 여야의 각각 그 내부 상황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사실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한 토론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 예.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가 파업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손해가 갈 테고 나중에 이제 파업이 끝난 이후에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예. 노조 입장에서는 그 손해배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고 네. 그것이 결국 파업을 위축시키고 노동 3권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조를 향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금액을 제한하는 법률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네. 네. 이 뉴스에 주목하신 포인트가 있으실 텐데요. 적절하다고 이렇게 좀 널리 알리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 지적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기 아.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파업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언뜻 하기가 쉬울 텐데 네. 그런 면이 있지만은 실제로 이 노란봉투법은 팔이 부러진 환자한테 파스를 붙여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예. 실제로 이 노란봉투법이 발의가 된 배경은 최근에 있었던 대우조선 해양의 하청 노조 파업 문제잖아요. 그렇죠. 한 8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고 그렇죠. 보도가 800억 이상, 네. 470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총 손해액은 이제 사측 한 8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네. 손해배상은 이제 470억 정도였고 그 제가 알기로 그 노조 집행부 5명한테 470억을 한 거니까 평생 못 갚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니, 과거에도 계속 이런 일은 실제로 근데 이게 있어왔죠. 저는 제가 아까 전에 팔이 부러진 사람한테 파스를 붙여주는 격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이 문제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의 노동 시장이 이원화된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공회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에서 이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 조선업을 다루는 회사인데 조선업은 경기 부양이 굉장히 심하게 그 부침이 따라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조선업이 그 뭔가 하향 국면에 들어가면 노동 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노동자를. 왜냐하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정규직을 해고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청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계속 대우조선 해양이 일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청 노동자들은 기득권을 누리는 상태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결국 그래서 이 하청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도크를 점거하고 지금 농성을 하시고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원청 노동자는 사실 이 노란봉투법에 전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업만 허용해 주는 것이지 사실 원청과 하청의 노조 구조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 감고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네. 그 파업을 해야 될 땐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것은 그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네. 실제로 지금 현행 노조법에도 위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노조법에는 주요 시설은 점거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은 주요 시설 점거해서 파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면책시켜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노조법과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래저래 사실 굉장히 말하자면은 성급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노조법 개정이 핵심인 건데요. 그러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란봉투법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하청의 그 문제도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별도로 노란봉투법은 같이 가야 하는 법안이지 별도로 이거는 효과가 적으니까 혹은 부적절하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청 노동자 문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노란봉투법으로 혜택을 받거나 혹은 과거 사례들을 보았을 때 하청 노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대표적으로 쌍용차 문제가 있습니다. 네. 쌍용차 문제 지금 13년째 지금 정확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이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 자체도 쌍용차가 쌍용차죠. 시작이었잖아요. 정확히. 그때 네. 시사인의 한 어머니께서 47,000원이 든 봉투를 주시면서 이렇게 10만 명이 모으면 47억 배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아이의 네. 태극기 그 태권도 학원비를 아껴가지고 보낸다라고 해서 캠페인이 시작됐던 거였고 그게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까지로도 연결되었지만 아직까지 거대 양당의 외면 속에서 입법은 안 되고 있었던 사안이었던 거죠. 네. 이 어제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총 56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고 여기 이제 민주당도 있고 기본소득당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외국에 비해서 합법 파업이라는 걸 너무 좁게 해석한다. 그리고 합법으로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으로 규정된 적 없습니다. 법원이 불법이라고 아직 뭐 판단 내린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바로 손해배상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최소한 개별 노동자에게 이걸 전가시키면 안 된다. 노조에는 걸 수 있을지언정 노동자들이 아니 이분들 400년 갚아도 못 갚아요 이 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받을 수도 없는 돈을 하는 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 사용자들은 무슨 책임을 집니까 도대체? 대우조선해양이 방만 경영으로 900억의 손실을 냈는데 그 손실을 그래서 사용자가 누가 책임지고 뭐 물러나거나 뭐 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종부세 폭탄을 맞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손배소 폭탄을 맞는 사람들은 진짜로 죽어요. 수십 극단적인 명이 선택을 하신 분들이 정말로 있죠. 배령하기도 스스로 선택하신 목숨을 분들이 끊고 많죠. 유가족분들이 불행한 사고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네. 이건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예요. 저는 그 김재섭 위원장께서 이제 원청과 하청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랐던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 놀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 노란봉투법 가지고도 불법 파업을 주장하는 뭐 한근적 법안이네, 민주노총의 절대 방탄 있을 수 조건에 없네, 민주당 노총 방탄 법안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보호법, 권성동 네.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공격하고 있는데 네. 원청과 하청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한다면 절대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원청은 하청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장이 말한 대로 쥐어짜고 있어요. 정말 마른 수건에 물 한 방울 더 짜기 위해서 짜지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살아보겠다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청에서 그럼 니네 불법이야. 불법 파업이니까 우리 손배상 때릴 거야. 손배소 때릴 거야. 니네 각오해. 거기에 겁먹어서 파업 그리고 원청에 항의 못하는 하청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그나마 그거라도 줄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너무 심각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네. 앞으로 노조 파업을 할 때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는 사인을 국가에서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는 아니요, 거기에 아니요. 대해서 그 문제가 부분은 있다고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파업이라는 것도 결국 자본과 노동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네.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데서 파업을 좀 넓게, 그러니까 불법 파업에 대해서 좀 좁게 해석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요 시설을 점거하거나,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못하게 하면 굉장히 큰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상한을 한다든지 상한액은 제한이 되어 있죠. 제한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불법으로 규정을 못하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주요 시설을 점거하진 않아요. 외국에서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시설을 점거하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생기는 동시에 같이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파업을 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들의 노동권도 같이 뺏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파스를 붙이면 시원은 하겠죠. 당장은 시원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네. 지금 그러면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면서 원청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청의 민주노총이 이거에 대해서 원청 하청 문제를 나눠가지고 하청만 쥐어짠다, 원청 나쁘다라고 얘기했을 때 원청이 자기 노조 탈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해주세요. 안 했잖아요. 저는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하지 해주세요. 않고서는 국민의힘이 더 강한 법안 파업만 만들어주세요. 강하다고 하면 이거는 자본과 노동의 파업 균형을 깨는 문제고 다른 네.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네. 그거야말로 오히려 그 소위 말하는 기득권으로 분류되는 때때로 그 노동자분들의 원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하청 노동자분들보다 너무 우선해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우선하면 보면 안 된다는 김준석 말씀을 드리는 위원장께서 거죠. 얘기하시는 원청과 하청의 문제를 얘기하고 하청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노란봉투법보다 더 큰 법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논의를 하겠다고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거라도 하자라고 하는 오히려 국민의힘 민주당과 정의당의 많이 생각을- 늘리자라는 거잖아요. 노동을 유연화시켜 가지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용자들에게 보장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가는 건데 그런 원청 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토론이 예. 상당히 저는 흥미 있게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상당히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이 엄청난 손해배상의 반복, 이것은 노동권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사태 근본적 해결도 되지 않고요. 하지만 김재섭 위원장님이 제기해주신 뭐 개별적 사안에서는 당연히 그 동의를 하지만 일반화시켜서 법으로 규제 강제했을 때 그때는 사실은 주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무리한 파업에 있어서도 무조건 다 면책을 시켜준다는 이런 우려를 아니, 그 또 얘기가 제기해서 아니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그런 부분들 서로 뭐 여야 간에 국민 앞에서 이야기 나누고 네. 예,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뭐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주는 과정을 밟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네. 이걸 뭐 황건적 보호법인 이렇게 비난을 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노란봉투법 자체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스 붙인다고 그 파스 붙이는 걸 나쁘다고 하진 않잖아요. 예. 근원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서 네. 파스 붙이는 것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사실은 아내를 더 곪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노란봉투법에서 유일하게 하나 진보적으로 나은 것이 이제 하청 노동자들도 실제적으로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원청의 그 말하자면 사측과 대화할 수 있는 물꼬는 터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것은 원청의 노동자들이 사실 임금 우리가 단체 협약을 할 때 들어가는데 이들은 사실 대상자에서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럼 결국 계속 원청의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계속 빼놓은 상태에서 하청과 원청의 사용자만 연결시켰을 때 이게 무슨 효력이 있냐 이거죠. 무슨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제 말씀은. 그 국민의힘이 저는 더 좋은 법을 발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비난하지 말고. 이건 같이 토론을 약간 이렇게 원청 하면 하청 갈라치기 하시는 말씀 그리고 지금 아니죠. 실제로 원청이 하청을 쥐어짰잖아요. 자기가 이제 불법 파업을 있는데, 조장한다고 하는데 쥐어짜는 그 최근에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하청이 그 대우조선해양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로 알려져 있죠. 어디가요? 아, 네, 그렇죠. 하청 업체 자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원하청의 노동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원청 기업이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이고 부당하게 하청을 쥐어짜는 형태가 문제일 텐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처럼 국민의힘도 좋은 법안 내고 함께 좀 해결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비난하지 말고 말이죠. 맞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정세인 그랬으면 교수께서 김재섭 위원장님만큼 알겠습니다. 하청 노동자 처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맨날 네. 뭐 이상한 롯도리아님께서 말씀하시죠. 들으시다 야 시사포차 재밌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계속 재밌게 하지만 의미 있게 사회 문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포차 오늘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